그래서 연고 특별전, 뭐 고연전 이렇게 제가 이제 이름을 붙여놨더니 우리 지금 합격생분들이 너무 열심히 밤잠을 안 자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고연전 작은 이 기명 특별전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즐거운 상상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마지막에 이 친구도 그렇고 이 두 개를 동시에 다 붙었을 때 내가 어디를 갈 것이냐. 그리고 지금 연대를 붙었을 때, 고대를 붙었을 때, 동시에 붙었을 때 학과가 다르면 더 고민이 되죠. 그래서 마지막에 학생이 나와가지고는 여러분들 경영뿐만이 아니라 본인의 전적대와 전공이 다른 두 학교를 동시에 어떻게 준비를 자기소개서 서류를 할 것이냐. 이 친구는 보건정책과 교육학과에 사실 교육은 가르치는 거는 본인의 적성에 맞다 정도지 내가 교육학을 어떻게 해보겠다 이런 뭔가 의지가 있었던 학생은 아니에요. 보건정책 역시 마찬가지 관심이 없었던 학과였는데 마치 정말 본투비 나는 보건정책에 가야만 한다라고 하는 본질적인 그 서류를 잘 작성을 그럴듯하게 했습니다. 이거를 대학에서 보지 않기를 바라면서 부디 여러분만 보기를 바라면서 이거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서류 전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연고대를 둘 다 붙은 여하튼 이 모든 친구들은 연고대를 동시에 준비를 했기 때문에 연고대와 여러분들도 다 아마 하나 논술 준비해가지고 연세대 고려대 둘 다 쓰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서류를 어떻게 고려대는 어떻게 준비하고 연대는 어떻게 본인이 준비했다라고 하는 거를 아마 얘기를 해줄 거고요. 두 번째는 연대고대의 인프라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줄 겁니다. 여기서 이제 어느 학교가 더 나에게 맞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서 즐거운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3부에서 신동원 학생이 올해 합격했을 때 완전히 타학과 두 개의 서로 다른 타학과를 작성을 할 때 어떤 걸 중심으로 빌드업을 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진행을 해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잠시 후에 합격생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여기에는 제가 제 유튜브를 걸어놨는데 이걸 걸어놓은 이유는 따로 있고요. 이따 설명드릴게요. 홍보하기 위한 전혀 아니고요. 어차피 돈 안 돼요. 그래서 필요 없고요. 구독은 안 해주셔도 되고. 일단 저는 4년 전에, 그러니까 2020 학년도에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랑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둘 다 넣어서 둘 다 합격을 해서 지금 연세대학교 경영학과에 다니고 있는 김준범이라고 하고요. 지금은 연세대학교에서 올해가 마지막 해라서 지금 한 학기 딱 남겨두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오늘 최대한 도움이 많이 될 수 있게 자기소개서 특강을 좀 준비를 했는데 질문 다 받을 거예요. 다 받을 거고 질문이 많으실 걸 알아서 쉬는 시간 다 포함해서 다 받아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따가 저희 고대생들 지금 1대 3이거든요. 지금 고대만 3명, 저 혼자 하나라서 연대가 이길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 후배님들을 포함을 해가지고 다 같이 이제 이메일 같은 거 나눠드릴 거예요. 그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하시라고 저희가 어차피 이메일 답장 엄청 많이 해주기 때문에 드릴 거니까 편하게 오늘 최대한 많이 얻어 가시고 그리고 질문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일단 6개의 목차로 갈 거예요. 첫 번째는 연세대학교랑 고려대학교 자기소개서 양식 어떻게 다른지부터 볼 거고요. 그 다음에 1번, 2번, 3번, 4번, 5번 항목으로 갈 건데 왜 1, 2, 3, 4, 5냐. 연세대학교 학업계획서 지금 살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항목 4개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왜 5개냐?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고대 거 기준으로 설명할 겁니다. 왜냐하면 고대 거 기준으로 여러분이 쓰고 고대 거 기준으로 여러분이 준비를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그렇게 해도 연대 거는 나중에 짜깁기만 하면 되는 수준이 돼요. 그래서 무조건 고대 거 기준으로 준비하시고 그렇게 오늘 설명할 겁니다. 자, 첫 번째. 일단 자기소개서 양식 자체가 다른 거 이전에 일단 제출 시기가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고대 거는 처음부터 미리 내야 돼. 근데 연세대 거는 안 내도 돼. 연세대 거는 1차 합격하면 다 합격할 거죠? 그죠? 다 합격할 거잖아요. 그죠? 네, 합격률 100%의 김영편님이니까. 네, 그래서 하실 거라고 믿고 어쨌든 이렇게 크게 5가지 항목씩이 있어요. 이제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가 지원 동기, 졸업 후 진로 및 계획, 가치관 성장 과정, 대학 중 활동, 지원 전공과의 연관성, 입학 후 학습 목표와 학업 계획, 타인과 구별되는 본인만의 강점. 이게 한 10년 동안 안 바뀐 항목들이에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데이터베이스가 쌓여 있고 이거에 관련해서는 저뿐만 아니라 나중에 또 다른 선배들한테도 질문을 하면 본인들은 어떻게 썼는지 알려줄 거예요. 근데
저 친구들이 여기 앉아있을 때도 제가 여기 와서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 친구들은 이걸 기반으로 자기만의 뭔가를 더 밸류 애드를 해서 자기네들이 합격을 얻어낸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 선배들한테도 가서 물어보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1차적인 합격 후에 하는데 예전에는 자기소개서랑 합격계획서가 둘 다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두 개를 둘 다 쓰는 게. 근데 다행히도 면접도 없어지는 마당에 자기소개서도 없앴고 학업계획서 하나 남아서 지원 동기랑 학업적 노력, 대학 중 활동과 지원 전공과의 연관성, 그 다음에 입학 후 학업 계획 및 졸업 후 진로 계획, 기타 특기사항 이렇게 4개만 남겨놨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 두 가지가 가장 큰 차이가 뭐냐라고 하면 가치관과 성장 과정을 고대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항상 저 가치관과 성장 과정이 너무 어려웠어요. 왜냐면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은데 무슨 놈의 특별한 가치관과 무슨 놈의 특별한 성장 과정이 있겠어요. 근데 맨날 가치관과 성장 과정을 쓰라고 하니까 특히 두 번째 하거나 세 번째 하시는 분들은 한 번 떨어지고 나니까 통째로 갈아엎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차별성이 없는데 이런 생각들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았는데 다행히 여러분은 고대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에서 각각의 항목별로 제가 다 제 자기소개서 예시를 다 보여드리면서 지금 합격생들은 제 자소서를 외우고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공개돼 있거든요. 근데 다 제 거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작성하면 된다라는 것들을 실제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화살표들은 뭐냐 하면 연대 거를 따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화살표를 그려놓은 건데 각각이 제가 연결해 놓은 화살표들이 사실상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약간의 짜깁기가 필요할지언정 여러분이 고대 걸 써놓으면 지금 화살표의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내용을 재구성하기만 하면 연대 거는 낼 수 있다 라는 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랬던 거고 다만 분량이 좀 달라요. 그 고대는 다 천자씩이거든요. 항목마다. 근데 연대는 약간 명확하게 항목마다 몇 천자를 써라 이런 게 아니라 애초에 2장 정도 주고 그 안에 니네가 알아서 채워 약간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분량 조절을 하는 데 있어서의 짜깁기가 좀 필요하긴 하겠지만 항목 자체가 완전히 새로울 거라고 생각하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이제 그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려대학교를 기준으로 이걸 볼 겁니다. 자, 첫 번째. 오늘 뒤에 선배들의 시간도 있기 때문에 제가 원래 1시간으로 준비를 해왔는데 조금 더 빠르게 갈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게 빠르게 갈 건데 얼마든지 나중에 질문하셔도 좋으니까 꼭 뭐 참지 말고 적어 놓으셨다가 이따가 꼭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해당 모집 단위의 지원 동기 및 졸업 후의 진로와 계획을 기술하라 라는 게 가장 첫 번째인데 여기서부터 턱 막히죠. 솔직히 난 그냥 연고대학 가고 싶은데 솔직히 무슨 과인지는 별로 안 상관없고 나도 그냥 고연정 가서 민족의 아리아를 외치며 사랑한다 연세를 외치며 그 안에서 허리 꺾기를 하고 싶을 뿐인데 왜 나는 지원 동기와 졸업 후의 진로와 계획을 서술해야 하는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걸 알지만 그 어려움을 저희도 다 겪어봤게. 그리고 오늘 선배들 다 재수한 사람들이에요. 편입 2번씩 했거든요. 그래서 다 첫 해 떨어지고 한 분 빼고 저 한 분은 굉장히 똑똑한 분이라서 한 번에 붙었고 저도 똑똑한 편은 아니라서 2번째 됐는데 저희도 다 겪었던 거기 때문에 그 경험들을 녹여서 오늘 팁들을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제 슬라이드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을 거냐면 이렇게 합격생의 팁이라는 게 하나 있고 제 실제 지원 동기를 보여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필기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합격생의 팁만 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했던 제 유튜브 채널에 제가 지금 보여드릴 제 자기소개서는 제가 교수님이랑 같이 설명하고 있는 버전이 이미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라인에서 그냥 찾으면서 언제든지 돌려보게 할 수 있게 제가 계속 열어놓고 있으니까 제 거를 따라하려고 하지 마시고 합격생의 팁만 잘 필기해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계기가 명확해야 됩니다. 이게 안타깝지만 이거는 필수적이에요. 왜냐하면 자기소개서를 쓸 때 이게 힘들다는 걸 알지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노력해야 되는 게 뭐냐면 평가자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수능을 보든 뭘 보든 간에 항상 중요한 건 평가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해당 학과의 교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평가할 때 딱 읽었는데 얘가 왜 여기 오고 싶은지에 대한 명확한 계기가 있네 라는 게 눈에 확 보이는 거랑 안 보이는 거는 너무 차이가 커요. 그리고 명확한 계기가 없으면
명확한 계기가 많은 것들도 있기 때문에 굳이 얘를 붙여줄 이유가 없어요. 명확한 계기를 반드시 찾아야 되는데 이 명확한 계기라는 게 정확하게 뭐냐? 내가 대학에 진학한 후에 진로를 변경하거나 학교를 변경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절실하게 느끼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나 스토리가 뭐냐라는 걸 묻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사회학과였어요. 근데 이번에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쓸 거야. 그러면 왜 고려되어야 하는지, 왜 경영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여러분의 결정적인 계기가 하나씩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더 중요하냐라고 물으면 왜 고려대인가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해요. 왜 경영대인가가 훨씬 중요해요. 내가 어떤 점에서 내가 경영을 하면 잘 맞을 거라고 느꼈는지, 도대체 경영이 어떤 점에서 나한테 흥미롭게 다가왔는지, 내가 이 경영을 공부하면 난 어떻게 다른 사람이 될 것 같은지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게 제가 제 유튜브에 올라가는 영상들을 다 통틀어서 가장 크게 강조하고 있는 점 중에 하나인데, 전공과 관련한 여러분의 결핍을 드러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에서 나는 이렇게 잘난 사람이에요 라고 1번에서 쓰는 순간 떨어졌다고 봐도 무방해요. 왜냐? 기본적으로 결점을 드러낸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성장하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직관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소개서 같은 것들은 잘 써서 내가 좋은 사람으로 보여서 멋진 사람으로 보여서 뽑혀야 되는 것 같지만 교수들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어디에서 인턴을 했고 공모전을 몇 등을 했고 어쩌고 저쩌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저 그냥 어린 애기들 재롱장치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문제는 여러분의 지원 동기에서 교수님들은 어떤 걸 느껴야 되냐면 얘가 이런 게 내가 부족하다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이걸 내가 예를 들어 경영대에 와서 이렇게 메꾸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내가 도와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 사람들의 compassion, 그 사람들의 동정을 얻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이 친구 진짜 이렇게까지 내가 부족한 걸 잘 알고 이렇게 노력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진 친구라면 내가 키워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게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되냐? 직관적이지 않다는 걸 알지만 여러분의 결핍을 드러내세요. 내가 경영학과를 지원할 거다. 그럼 내가 경영학과를 통해서 메꿀 수 있는 지금은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결점이 뭔지를 알아보세요. 그런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평가자 입장에서는 이미 완벽한 애는 필요 없어요. 그럴 거면 네가 편입 왜 해? 그냥 네 알아서 잘 살지. 이렇게 생각하죠. 그게 첫 번째 지원 동기에 관한 겁니다. 제 거를 보여드릴 건데 제가 무조건 절대적인 사례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지만 제 거를 기준 삼아서 보시지 말고 그냥 이런 사람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 우버랑 AWS라는 기업에서 제 전적대가 외대거든요. 외대 정치외교학과인데 혹시 외대 정치외교학과 있나요? 외대 있나요? 외대세요? 좋네요. 뭐 특별한 혜택은 없어요. 그냥 반가울 뿐이에요. 우버랑 AWS에서 제가 일을 했었는데 제가 그 전에 정치학과에서 일을 하면서 제 그 결정적인 계기는 뭐였냐면 저 원래 꿈이 정치 철학자였어요. 전 마이클 샌델을 진짜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저런 철학자가 될 수 있으면 난 진짜 행복하겠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정치철학 교수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현실주의 이론과 관련된 수업을 들으면서 현실주의 간단하게 말해서 어차피 세계는 우리가 의도한 대로 움직이지 않고 힘에 따라 움직인다. 이게 걔네가 하고 싶은 얘기인데 그때 그 수업을 얼마나 적나라하게 들었냐면 우리가 아무리 통일을 원해도 아무도 통일을 원하지 않아. 그냥 교수님이 니네 꿈 깨. 니네가 바라는 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 이런 수업이었어요. 그 수업 때 저는 너무 현타가 세게 오는 거예요. 내가 이걸 이렇게 열심히 연구해서 뭘 얻겠다고 뭐가 달라지지? 그때 느낀 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정치학은 내 진로로서 안 되겠다. 첫 번째. 두 번째, 나는 내가 뭘 했을 때 좀 뭔가 변화를 내가 직접 목격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되겠다. 그 두 개를 얻었는데 그게 경영학으로 구체화된 계기가 이 회사들에서 일하면서부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썼냐면 저는 각 산업의 선두를 달리는 두 기업의 구성원으로 일하며 기업이 만들어내는 혁신과 그로부터 생산되는 사회적인 부가가치가 얼마나 크고 중요한 것인지를 몸소 느끼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드러냈던 결핍은 그 안에서 각 사업을 이끄는 유능한 리더들이 존경스러웠습니다. 그들에 비해 저는 기업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 기업에서 요구되는 일련의 능력, 그리고 산업을 이해하는 시각 등 모든 면에서 부족했습니다. 라고 대놓고 내가 뭐가 부족한지 드러내고 있어요. 물론 지금 와서 저 그 이후에 막 창업도 하고 막 해가지고 더 많은 경험을 쌓았지만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얘도 정말 추상적인 단어들이에요. 기업에서 요구하는 본질적인 능력, 본질적인 시각, 정말
그 추상적이 그지 없는 단어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은 여러분이 결핍을 드러낸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렇게 결핍을 드러내 주셨으면 좋겠고, 자, 두 번째, 졸업 후 진로와 계획인데 첫 번째, 졸업 후에 여러분이 뭘 하고 싶은지를 좀 명확하게 던졌으면 좋겠어요. 두 갈식으로 아무도 여러분들한테 가치 판단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첫 번째는 여러분 편입생과 여러분 마인셋에 관한 얘기인데 편입생과 신입생은 매우 달라요. 편입생은 대학교 1학년 귀여운 애들로 봐주지 않아요. 왜냐면 20살 넘었잖아요. 대학생활 2년 이상 했잖아요. 2-2까지 수료해야 최소한 할 수 있으니까 최소한 2년 이상 대학생활 했는데 여러분이 졸업하고 뭘 하고 싶은지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이 뭔지에 대해서 고민해본 흔적이 없다? 뽑을 이유가 없어요. 꼬꼬마들 중에 좀 똑똑한 애들 뽑는 입시가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지금 있는 환경에서 하는 것보다 연대랑 고대라는 발판을 내가 삼아서 뛰어 올랐을 때 난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될 거야 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게 편입이에요. 그래서 그게 가장 잘 드러나는 게 뭐냐? 이 졸업 후 진로와 계획이에요. 근데 몇 가지 여러분들 우려할 만한 거에 대한 팁을 드릴게요. 첫 번째, 여러분이 밟아나가야 될 과정과 그 과정에서 수반되는 어려움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하는데 이게 여러분이 말로만 내가 이렇게 할 거예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과정이 그렇게 되는 과정이라는 게 여러분이 진짜 알아봤다는 걸 티내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건데 말은 누구나 해요. 그렇지만 진짜 알아? 라고 묻고 그거에 대한 걸 보여주고 싶은 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이건데 봐요. 여러분들 고려대나 연세대 쓰면은 한 여기에 절반은 고려대학교 대학원 간다고 해야 되나요? 연세대학교 가면 연세대학교에서 MBA 해야 한다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거 눈치 보지 말고 진짜 여러분이 이상향이라고 생각하는 대로 쓰세요. 속물적이고 세속적인 여러분들의 목표를 드러내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진짜 목표가 삼성전자 임원이야. 삼성전자를 들어간다고 쓰세요. MBA 같은 거 필요 없고 나는 삼성전자의 무슨 사업 부문으로의 뭘로 들어와서 난 거기에 최연소 임원이 되겠다. 그래서 난 돈을 진짜 많이 벌겠다. 너무 좋아요. 그런 게 여러분들이 막 꾸며가지고 나는 무슨 대학원에 가가지고 무슨 교수님 아래에서 무슨 뭘 연구를 한 다음에 어딜 가겠다. 후자는 읽어보고 바로 던져요. 근데 차라리 전자가 훨씬 좋아요. 아 이거 너무 속물적인 거 아니야? 이거 너무 세속적인 거 아니야? 그럴수록 좋습니다. 다만 내가 중소기업에서 그냥 적당히 일하다가 그냥 결혼하고 평범한 아빠로 살겠습니다. 아 이거는 안 돼요. 그러면 굳이 경학과를 왜 가? 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경학과를 간 프리미엄은 누려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그 프리미엄은 반영된 여러분의 세속적인 목표들을 쓰세요. 이해되시나요? 자, 제 케이스를 볼게요. 자, 저는 졸업 후에는 반드시 토스나 카카오뱅크와 같은 이거 2020이에요. 그러니까 토스가 아직 지금처럼 확장을 안 했을 텐데 토스나 카카오뱅크와 같이 한국의 새로운 금융 트렌드를 이끄는 핀테크 기업에서 근무하고 싶습니다. 까다롭고 어려운 금융을 보다 직관적이고 쉽게 소비자들이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이 산업이 매우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쩌고저쩌고. 그 다음에 제가 절대 고대, 연대, 대학원이라고 쓰지 않아요. 미국에서 MBA 과정을 통해 금융과 경영 통계를 전공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많은 사람들 통찰력을 얻고 MBA 과정을 통해 이러한 능력을 함양하고 유사한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싶다. 속물적이기 그지없는 목표예요. 진짜. 한국에서 학연, 지연, 혈연이잖아요. 사실상 여기서 나는 학연, 지연, 혈연 얻고 싶다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냥. 그렇지만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고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밸류를 하는 게 맞아요. 그게 옳고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셔야 될 방향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가치관과 성장 과정에 대해서 볼 건데 이거는 고대 익스클루시브예요. 연대는 필요 없어요. 연대도 녹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 가치관을 녹여가지고 다른 항목에 쓰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새로운 밸류를 애드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그렇게 하세요. 그렇지만 이 항목 자체는 고대 것만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가치관과 그것을 형성하게 된 경험을 명확하게 던져주세요. 근데 이 가치관의 정립과 사람의 성장은 반드시 부족함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치관을 형성하게 된 경험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내가 뭔가 부족했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가치관이 생겼다여야 돼요. 평소에 나는 원래 성실한 사람이야.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30분씩 독서를 해요.
원래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살았는데 여기다가 쓰는 건 의미가 없어요. 되도록이면 여러분이 뭔가 부족했어요. 여러분 나는 꾸준하게 뭔가를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일어나서 인생 진짜 좀 바꿔야겠다. 똑바로 살아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날 결심해가지고 3년 동안 그렇게 했어. 그건 진짜 유의미해요. 두 번째, 가치관 정립 후에 발전한 결과를 명확하게 서술을 하고 가치관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배운 걸 서술해야 되는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이 얻어갔으면 좋겠는 걸 하나로 요약하자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 이걸 쓸 때 가장 크게 놓치는 점이 뭐냐면 가치관을 던지라고 하니까 말 그대로 가치관을 던지고 말아요. 문제는 뭐냐면 자, 가치관을 정립하게 된 계기는 과거에서 시작하고요. 그 가치관을 정립하게 된 시점도 과거예요. 그죠? 지금 막 정립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뭔가 몇 년 전에 정립했을 거잖아. 근데 교수님들이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시점은 언제예요? 현재예요, 현재. 그러면 내가 설명하는 부분이 전 과거에서부터 정립하게 된 과거까지만 설명하면 평범한 그 자체예요. 그 자체예요. 그죠? 근데 교수님들이 진짜 궁금한 건 당신의 지금 모습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설명해줘야 되는 게 뭐냐? 정립을 하게 된 그 시점부터 현재까지 내가 그 정립한 가치관을 바탕으로 어떤 발전과 성장을 더 이뤄온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게 차별화 포인트예요.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시나요? 자, 볼게요. 저는 모든 걸 재수한 사람이에요. 참고로 저는 대입도 재수했고요. 편입도 재수했는데 그걸 썼어요. 만족스럽지 못했던 대학 입시 과정에서 남은 가장 큰 후회는 제 가치관 소재가 이거예요.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특별한가요? 굉장히 특별한 가치관인가요? 아니죠. 여러분들 똑같은 후회들 해봤잖아요. 그죠?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였다. 그 한국 외대 합격하고도 좋아하지 못했던 건 그 성과에 대한 아쉬움 때문이었다기보다는 그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스스로에 대한 실망 때문이었습니다. 라는 평범하게 그지없는 계기를 던져줘요. 그리고 그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무슨 가치관을 정립하게 됐냐? 무엇을 하게 되더라도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을 만한 노력을 하는 사람이 되자. 라고 한 게 제 가치관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얻어가셔야 될 건 계기와 가치관은 전혀 특별할 필요가 없다. 그런 부담 안 가져도 된다. 그래서 가치관 정립을 통해서 발전하게 된 내용이 뭐냐? 최선을 다했기에 후회가 없었던 그 성취감과 당당함은 오직 해본 사람들만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이라고 나는 믿는다. 그래서 그걸 소중함을 알기에 이 가치관을 잘 유지해왔다. 그래서 얻어온 결과들, 참고로 저는 여러분들이 기존에 전적대에서 F를 받아도 학사 경고를 받아도 편입에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예요. 저는 학사 경고를 한번 받았거든요. 출결 부족으로 학사 경고 받고 학점 첫 학기가 12학점 신청해놓고 한 번도 안 갔으니까 학사 경고 5F, 그러니까 제로죠. 나왔는데 나중에 결과물이 뭐냐? 2018년도에 그 1학기 학과장 장학금 받을 정도로 성적이 올랐고 모든 과목들 F학점 받았던 거 삐뿔 올려서 학점 4.0 이상 달성했다. 결과 던져주는 거예요. 얘가 더 위에 와도 상관없고 나중에 와도 상관없지만 여러분이 정립한 가치관을 현재까지 오는 과정에서 어떻게 발전을 시켜왔다 라는 부분을 결과로서 드러내주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가치관 정립을 통해서 내가 뭘 배웠냐? 나는 실천하는 최선의 가치를 배웠다. 정말 평범하기 그지없죠. 최선의 가치를 배웠고 그 가치는 결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후회 없는 과정이 주는 성취감과 당당함, 수미상관구조죠. 아까 제가 성취감과 당당함을 앞에서 이야기했죠. 당당함에 있었다. 그리고 이 가치관은 대외활동과 인턴십, 그리고 내가 지금 여기다가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도전하고 있는 편입과 같은 제가 스스로 꿈꾸는 것들을 이루기 위한 많은 도전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하고 끝내요. 소재는 특별할 게 하나도 없지만 여러분들의 자소서를 특별하게 만드는 가장 큰 열쇠는 스토리입니다. 여기서 제게 다른 여러분들이 못 쓰는 모든 자소서보다 특별하게 만드는 요소는 나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가지고 재수도 실패했고 학사 경고도 받아봤고 올해프도 받아본 사람인데 이 가치관을 통해서 이렇게까지 올라왔어 라는 이야기는 저만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왜? 저만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요소들이 있겠죠. 그런 요소를 가지고 쓰시면 돼요. 다시 소재는 특별할 필요 없다. 단
그 소재를 통해서 그 가치관이라는 소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현재 여러분을 보여주는 그 과정에서의 스토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인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